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스쿠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스쿠터든 상관없어요. 브랜드나 시대에 관계없이요. 기본적으로 모두 비슷합니다. 폐쇄된 차체, 평평한 발판, 작은 바퀴. 이 모든 것이 스쿠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스쿠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그 단순함과 편리함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세계 최초의 스쿠터를 누가 설계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쿠터 유니버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크로스모타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1920년) 유니버스 스쿠터가 데뷔할 무렵 이미 몇몇 엔지니어들은 더 편안하고 진흙튀김으로부터 보호되며 여성도 탈 수 있는 좌석 구조를 갖춘 오토바이 설계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즉 풍성한 드레스나 긴 치마를 입고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디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스쿠터의 모든 특징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즉 밀폐된 차체, 평평한 발판, 그리고 작은 바퀴였습니다. 유니버스는 분명히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만약 맥락 없이 사진만 보여준다면 실제보다 훨씬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유니버스는 이미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스쿠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유니버스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쿠터 중 하나인 베스파의 역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베스파는 항공사에서 일하던 항공 엔지니어의 상상력과 기술적 지식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에 남게 되었고 군용 항공기 생산이 금지된 채로 과잉 생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라디노 다스카니오는 오토바이를 싫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피아지오 회사가 그에게 이륜 모터 장치를 개발하라고 맡겼을 때 그는 항공기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영국인 해롤드 볼트비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다스카니오가 볼트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말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1945년 이탈리아에서 6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886년 요크셔의 비탄에서 해롤드 돌턴 볼트비가 태어났습니다. 볼트비 가족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롤드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08년에 그는 케임브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특정 계층의 젊은이들은 항공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1903년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체가 날 수 있음을 증명해 세상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볼트비는 항공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최초의 수납식 착륙장치 설계를 특허내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운송수단의 바퀴를 접하게 된 첫 경험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1911년까지 볼트비는 해군 조선소에서 엔지니어 겸 제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13년부터 브리스톨에서 앙리 카한다의 지도 아래 제도사로 일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는 글로스터셔 항공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919년 이되었을 때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고 회사는 생산 방향을 전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많은 항공기 제조사가 오토바이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BMW, 소프잇 등 많은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점에 글로스터로 이름이 바뀐 글로스터셔 항공기 회사에서 해롤드 볼트비는 완전히 독특한 오토바이를 개발했습니다. 유니버스는 매우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1920년 여름 전시회에서 공개되었을 때 대중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스쿠터는 부유한 고객층을 겨냥했으며 가격은 96파운드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슈퍼바이크 브레브 수페리어와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1년간 버는 평균 금액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소비자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소비자는 그 시대의 가장 완벽한 오토바이 중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유니버스는 단기통 2톤넬러 269cc의 2.5마력 공냉식이 행정 엔진을 장착했으며 엔진은 바로 핸들 칼럼 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때 크랭크 축의 축은 스쿠터를 따라 길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그네토는 앞쪽에 있었고 클러치와 2단 변속기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변속기에서 나온 토크니는 웜기어가 장착된 샤프트를 통해 뒷바퀴로 전달되었습니다. 쉐시는 자동차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설계 요소가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수평 가이드와 가로 패널에 구멍이 뚫린 강철 욕조 형태로, 이 패널들이 조향 칼럼과 시트 아래 공간을 위한 박스를 형성했습니다. 차체는 프레스 가공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으며 엔진과 연료 탱크, 오일 탱크, 시트 아래 공간을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시트 아래 공간은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 공구를 보관하거나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니버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브레이크 쇼 두 쌍을 사용하는 이중 브레이크 시스템이었을 것입니다. 한 쌍은 손으로 조작했고 다른 한 쌍은 발로 조작했습니다. 두 브레이크 모두 나중에 표준이든 허브가 아니라 뒷바퀴 구동장치 내부에서 작동했습니다. 그 시기에 오토바이로서는 드물게 두 바퀴 모두에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습니다. 뒷바퀴는 커타일리틱 스프림을 사용한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습니다. 포크 역시 서스펜션이 있었으며 짧은 포크암이 스티어링 칼럼 하단에서 회전하는 구조였습니다. 스프링 끝은 조향 칼럼과 앞바퀴 축 앞쪽 링크로드에 고정됐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구조였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 휠베이스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종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바퀴는 작았고 16인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대에는 16인치가 익숙하지 않은 크기였죠. 요즘에는 16인치가 휠림의 지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는 이것이 바퀴 전체의 지름을 의미했습니다. 엔진은 나무 손잡이가 달린 크랭크로 시동을 걸었고 이 크랭크는 알루미늄 계기판에 설치되어 체인으로 플라이휠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압축비가 낮은 엔진은 손잡이를 살짝만 당겨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은 스티어링 컬럼 주변의 덮개 아래에 완전히 숨겨져 있었고 스쿠터 앞부분에 타원형 메쉬 그릴을 통해 공기를 흡입했습니다. 이러한 엔진 배치는 뛰어난 무게 분배와 균형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운전자들의 후기에서는 유니버스의 가격에 걸맞은 안정적인 조종성과 편안함이 언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니버스는 매우 깔끔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엔지니어가 컴팩트함, 우수한 무게 분배, 편안함, 그리고 보기 좋은 형태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세심하게 설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그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모든 스쿠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언론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0년 6월 28일자 모터사이클링 잡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니비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엔지니어의 작품입니다. 이 설계는 이륜차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2일자 더 모터사이클 잡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소형 오토바이 라인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시품 중 하나는 유니버스로 뚜렷한 복창성을 보여줍니다. 청소의 용이성, 악천후로부터의 보호, 이것이 설계의 핵심 특징입니다. 유니버스는 주로 벨벳 드레스와 우아한 클로시 모자를 쓴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통해 광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또한 오토바이 전문지가 아닌 매체에도 시승용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 신사들을 위한 일글거리인 더 필드 신문은 전반적으로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문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유니버스가 운전자와 기계 모두를 어떤 날씨에도 도로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준다고 칭찬했습니다. 더 필드는 통찰력 있게도 96파운드라는 가격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쓰라린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유니버스는 높은 가격 때문에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100대 미만의 스쿠터만이 생산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약 6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업계 선구자의 운명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증거입니다. 유니버스와 스쿠터의 발명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퀴 달린 탈 것을 탄 여성들의 사회사입니다. 이륜차는 여성의 사회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전거는 여성의 적절한 복장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관념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일반 자전거의 엄청난 인기는 코르셋과 풍성한 치마가 활발한 생활을 하는 현대 여성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1900년대와 1910년대 대부분의 영국 오토바이 제조업체의 카탈로그에는 여성 전용으로 설계된 낮은 프레임의 오토바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여성용 모델은 사실상 오픈 프레임 자전거 구조의 발전형이었으며 이 디자인은 1888년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세이프티 자전거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1910년대 후반에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된 흥미로운 기술은 내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흙과 물튀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차체와 치마를 입고도 탈 수 있도록 낮은 프레임이 적용된 오토바이였습니다. 레라카는 스쿠터의 개념과 비슷했지만 발판이 없고 자세도 약간 달랐습니다. 자전거와는 달리 여성용 오토바이 모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쿠터는 여성용 오토바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쿠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대규모 전쟁과 주문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던 다음 세대 항공기 제작사들의 등장이 필요했습니다. 어렵게 40년대 말, 그리고 50년대에는 더 큰 기세로 스쿠터는 진정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만약 볼트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스쿠터를 만들었다면 오늘날 그는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유니바스는 천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존경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의 재능이 50년대 대중의 스쿠터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이 스쿠터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들었고 가벼운 이동수단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스쿠터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계 최초의 스쿠터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크로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